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2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제 FOB입니다. FOB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FOB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되게 오래된 그 방식입니다. 물론 뭐 이것이 FOB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뭐 한 2, 300년 전, 200년 뭐 이렇게 보는데 국제 해상 무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 간습화된 형태의 거래 조건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역사상 뭐 해상 무역의 기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이집트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중해를 뭐 자신의 바다로 만들었던 페니키아인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범선을 이용해서 범선이라고 하는 거는 돛대와 그 조류 바다의 조류를 이용을 해서 무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바람의 힘으로 그리고 조류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를 이제 범선이라고 하는데 그 범선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그 배라는 그 범선 자체가 뭐 오늘날의 어떤 내연 기관을 이용한 선박하고는 달라서 의도한 대로 배를 그 조정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배가 나무로 만들어진 배이고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배들의 크기가 커져서 엄청난 대형 구조물이고 그리고 내연기관 지금은 이제 뭐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그 다른 대체 수단이 얘기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을 이용을 해서 동력을 얻어서 배가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로나 이런 것들 해도나 이런 것들이 원체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의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안전하게 항해가 오늘날엔 가능하지만 이 뭐 기원전 2800년경부터 시작했던 고대의 무역에서는 정확한 지도, 정확한 해도 이런 것들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배도 작고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자체적인 동력 물론 노를 저어서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저기 강안리나 저 수영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카누 카약을 한번 해보세요. 배를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지.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배 저어서 가는 게. 그러니까 군함처럼 어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판옥선이라든지 뭐 거북선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노가 달려 있죠. 근데 그 노는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배에 달려 있는 노들은. 그러니까 배가 바람의 힘으로 갈 수 있으면 굳이 사람이 막 힘을 들여서 노를 젓기보다는 바람의 힘에 따라서 그 힘으로 그냥 가는 게 빨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노를 져야 되는 순간은 뭐냐? 바람이 불지 않고 어느 특정한 목적지 딱 저기로 가야 돼. 배를 조정을 해서 딱 저기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적함이 저기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죠. 돌격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힘으로 저어서 거기까지 가는 추진력을 얻는 거죠. 이전에 동력선, 증기선이 나오기,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선, 그걸 이제 스팀십이라고 하는데 그 선박이 나오기 이전의 범선은 그게 안 됐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물 위에 떠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정도였단 말이죠. 이 시기에는 그렇게 배를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고 그리고 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파도도 높이 불고요. 여러분들이 강안리나 해운대를 가서 보는 바다는 그냥 해수욕장이고 해변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파도가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지 거기서 바다 쪽으로
한 1km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원해 가까운 바다를 근해하는데 이제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가면 일단 이 풍랑 치는 게 다릅니다. 미터, 1미터, 2미터, 3미터 뭐 거기다가 소금기가 있죠.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 해안가에 야간에 가보면 시원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바다에서 바닷바람이 불죠. 근데 바닷바람은 뭐 시원하기라도 하지. 근데 육지적으로 불고 하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진짜 망망대해 뭐 앞에 가리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람이 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바람이 시원한 정도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이 친다, 태풍이 친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고 모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위험한 곳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모험을 많이 하는데 그 모험을 한 걸 통해서 이렇게 좀 해적 이런 것들도 있죠. 해적도 위험이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해상 위험을 이용을 해서 해상 모험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했던 거고, 혹은 뭐 농사 지을 땅이 없거나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물건을 배에 실어서 여러 항구, 다닐 수 있는 여러 항구, 물론 가까운 항구부터 시작을 했겠죠.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 물건을 팔고 뭐 대가를 받고 물물 교환도 하고 뭐 은하나 금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왔죠. 그런데 이 초창기 이런 무역의 간섭의 시대에 어떤 거였냐면, 일단 그것이 그 항구로 들어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착 조건의 거래가 초기에 형성이 돼요. 양육지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죠. 일종의 뭐 캐시온 딜리버리 같은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도시에 어떤 걸 팔아야 되는지 뭐 그래야 이문이 남긴다는 그런 정보들이 돌고, 뭐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을 삼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매매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이 이제 고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고 가는 선박을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물품을 실어서 보내고 받고 하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스팀십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선박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언제 물품을 선적해라. 왜냐면 이제 증기기간이 나오면서부터 증기기간 이전 선박과 증기기간이 달랐던 점은, 증기기간 이전 선박은 자체적인 동력이 없었지만 증기기간 이후의 선박들은 배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증기선 이후부터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언제 그 항구에서 물품을 선적을 해서 출발을 해라. 그러면 목적지 도착항에 언제쯤 온다는 게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범선을 쓰던 시절에는 그게 카운팅이 안 돼. 계산이 안 돼요. 인도에서 출발했으면 그 인도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에 반년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다른 데로 갈지 아무도 개런티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증기선이 나오게 되면서 그 매매 계약, 쉽게 말하면 무역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선적 장소, 선적 시기 이런 것들을 약정하고 거래를 하는 간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증기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국제무역의 간섭은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선 무역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육지 매매, 그 물품을 싣고 와서 그 항구에 물품을 내리고 물물을 교환해 가는 사람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뭐 어떤 시장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면 그 현지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항해 자체가 위험하던 시절에는
물품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많이 때려서 뭐 이런 관세 부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품의 공급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배를 이용해서 물품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기선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져오려면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항구에,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 사람이 물품을 실어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일단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파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수입국에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입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사람으로부터, 저렇게 배에다가 화물을 싣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내가 여기서 파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건을 사와서 내가 여기서 팔아야 돈이 더 많이 남겠다. 그런 거죠. 운송 도중은, 운송이라는 거, 국제 운송을 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샀을 때보다 팔 때 비싸게 팔 거예요. 그 이득을, 그 폭리를 누가 취득을 하느냐는 거예요. 매도인이 하게 되면 매도인이 다 먹는 건데, 매도인이 운송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을 다 매도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증기선이 등장을 하면서 타임 스케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선박의 안정성과 적시성이 생겨나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팔으러 오는 물건을 사기보다 내가 여기서 팔 물건을 직접 가서 거기서 사오자, 매수인이 주도하는 형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양육지 매매가 아니라 선적지 매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FOB와 CIF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지 매매, 양육지 매매이던 시절에는 항해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이나 물품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매도인이 하는 거였고, 매도인에게 가중한 부담이 들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양육지가 아닌 선적지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매수인이 배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시키건 해서 거기에서부터 물건을 가져오는 도중에 발생되는 어떤 멸실이나 손상이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FOB처럼. 그리고 CIF처럼. 물론 CIF는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FOB나 CIF나 기본적으로는 선적지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OB 조건이, 오늘날의 FOB 조건과 비슷한 형태의 거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특히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대비로 해상보험이나 이런 제도들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FOB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를 근원을 놓고 따져보면, FOB라고 해서 알파벳 대문자 3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최초의 판례가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이전에도 물론 뭐 유사한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오늘날처럼 FOB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정도,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뭐 사실 증기선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오늘날처럼 뭐 컨테이너 선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배를 통째로 용선 계약을 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러 보내는 거죠. 뭐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항구에 가서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배에 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 항구 선박을 항구에 접안을 시켜놓고 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여기 배 위에 올려봐 해서 거기 갑판 위에서 이제 물품을 검수하고 이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 선박 난간을 오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오늘날의 FOB 조건이 탄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CIF는 조금 뒤입니다. 그러니까 FOB보다 좀 늦어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금융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선하증권을 이용하고 선하증권을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한어음을 이용한 하한어음 체결 방식이 등장을 하고 매도인이 효과적으로 이 자신이 운송계약을 그러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자신한테 선하증권이 주어지죠. 그럼 이 선하증권이 자신이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야 되는데 선하증권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매수인이에요. 근데 그냥 넘겨주기보다는 뭘 한다?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매수인의 대금 결제가 있어야만 이 선하증권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겨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게 하한어음 체결 방식이죠. 그래서 선하증권의 등장과 함께 CIF가 개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하증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비ll 오브 레딩의 그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FOB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필요로 하면 물건 거기 필요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데 가가지고 배 접안시켜서 물건 가져와봐 돈 줄게 물건하고 돈을 바꿔서 배에 실어서 다시 가는 그런 방식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금융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선하증권이 사용되고 필요로 하는 하한어음 체결 제도가 함께 사용되면서 CIF 관습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FOB 조건은 널리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FOB는 우리가 해상 거래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인커텀스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FOB에 국내용 거래도 있어요. 그 이제 국내 FOB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국내 FOB는 뭐냐면 보통 이제 수출업을 하는 수출업자는 말 그대로 국제 무역을 담당하는 당사자이고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에 물품 공급업자가 있어가지고 이 물품 공급업자와 실제 수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수입상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수출상하고 이 수출상이 수출하기 위한 물품을 만들거나 공급하는 사람. 그 사람과 수출상과의 거래를 이제 국내 FOB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FOB가 인커텀스에서 말하는 그 FOB만 FOB가 아니라 정말 이 동네 FOB, 저 동네 FOB, FOB 플러스 FOB 마이너스, 육상 FOB, 해상 FOB, 항공 FOB, 미국 FOB, 별의별 FOB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꼭 FOB는 해상 운송 거래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해상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그 FOB가 오늘날 인커텀스의 FOB로 이어진 건 맞으나 실제 특히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그 미국은 그 얘기를 하죠. United of States, United of States, 헷갈리네요.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의 모임이다. United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 영어 공부를 해오면 스테이트가 국가로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국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개 주이자 50개의 독립되어 있는 그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들 50개가 모여 있는 것이 미국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와 주를 넘나드는 거 자기네 주 있죠. 쉽게 말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텍사스로 가는 뭐 그런 정도도 FOB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말하는 FOB는 굉장히 다양한 FOB가 있고 그 FOB들 보면 진짜 육상 운송인데 도로 운송인데 FOB를 쓰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널리 사용되는 수만 가지 FOB들 중에 한 가지가 인커텀스 상의 FOB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커텀스 FOB가 전체 나머지 FOB를 다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긴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FOB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FOB는 기본적으로 선적지 매매 조건입니다. 그래서 FOB가 우리가 FOB를 시작을 할 때 양육지 매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지만 오늘날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는 FOB는 선적지 매매 조건.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약정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약정된 물품을 매수인이 가져온, 매수인이 수배한, 매수인이 타고 있는, 매수인이 일을 맡긴 뭐 다양한 그런 매수인에 의한 선박의 물품을 온보드 선적함으로써 매도인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조건이 FOB입니다. 그래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물품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FOB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 인도 이전, 그러니까 물품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도 넘어간다라고 보는 게 FOB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 물품의 본선 적재 이후에 그 물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매수인의 책임이자 매수인의 비용이자 매수인의 위험. 그게 FOB죠. 그게 FOB의 본질이고 FOB는 그래서 선적지 매매 조건입니다. 우리가 FOB는 선적지 매매 조건, CIF도 선적지 매매 조건, 선적지 매매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FOB 부산, 매매계약 FOB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은 원칙적으로 선적항이고 그 선적항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위험이 이전됐고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물 인도 조건입니다. Actual Delivery. 서류를 넘겨주는 거는 CIF인데 FOB는 선적항에 배가 와 있어요. 누구의 배가? 매수인이 시켰거나 매수인의 배거나 매수인이 알아서 배차를 했거나 배차라기보다 배선이 했거나 어떻게든 배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실어주면 돼요. 현실 물품을. 서류를 주는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물품의 점유를 넘겨주면서 계약이 이행되는 게 FOB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선박 지정을 안 해주거나 선박을 배정을 안 하거나 자기 배를 안 갖다 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배를 갖다 줬으면 그렇게 물품을 매도인의 물품을 선적을 했고 매수인인 그렇게 자기가 수배한 선박의 화물이 적재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과 손실은 매수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FOB의 원칙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FOB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CIF처럼 이 FOB임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사용이 된다거나 소유권이 유보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칙적으로 FOB는 수출항,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마련한 선박에 본선 적재함으로써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 매수인의 비용이고 매수인의 위험이고 매수인의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FOB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무에서 이렇게 안 써요.
그거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이제 옛날 이야기 돼버렸어요. 인커텀스 2000, 2000. 여러분들 중에 2000년에 태어나 있었던 사람도 있고 태어나 있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커텀스의 전전 버전, 인커텀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인커텀스 2020이잖아요. 2010도 아니고 2000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십스 레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얘기를 할 때 2010과 2020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도인이 본선에 온보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프로큐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00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선박의 난간에서부터 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난간에서부터 하늘로 가상의 선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 배 난간에서부터 싹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상의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그 가상의 선을 물품이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가상의 선을 넘어갈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커텀스 2000 버전까지. 좀 웃기죠. 뭐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아 진짜 그랬어요. 2000까지.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습죠. 있지도 않은 가상의 선을 배에 난가는 여러분들 저기 저 우암이나 저 북항이나 신항에 가보면 컨테이너선 큰 거 와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끝나는 이렇게 갑판이 쫙 있고 그 끝부분 있잖아요. 그 갑판 위로부터 선이 있지도 않은데 가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싹 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겐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겐트리 크레인이 배 밖에서 배 안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안으로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난간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선을 통과할 때 매도인 책임에서 매수인 책임으로 바뀐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서도 진짜 옛날 이야기 같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인커텀스 2010으로 오면서 온보더 베슬로 바뀝니다. 뭐 가상의 수직선이고 뭐 이거 너무 올드 패션한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폐지됩니다. 그렇죠. 본선 인도 조건입니다. 자,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 차이.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FOB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할 일과 매수인의 할 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매도인의 역할, 매도인의 운송, 매수인의 운송, 매도인의 보험계약, 매수인의 보험계약, 매도인의 통지, 매수인의 통지, 매도인의 인도, 매수인의 물품 인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할지를 쭉 정해가지고 하나의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템플릿이자 플랫폼이자 뭐 하나의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을 무역 계약 체결할 때 일일이 다 정하지 않고 우리 FOB로 합시다, CIF로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FO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실제 인커텀스 11가지 조건에 비용 분기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수직선 있잖아요. 그 수직선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쫙쫙쫙쫙 옮겨가잖아요. 하나도 안 똑같아요. 11개가 다 달라요. 이렇게 사사사사 옮겨가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차이마다 요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그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거래를 할 때도 FOB로 하느냐, CIF로 하느냐, CFR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 조건, 정형 거래의 조건으로 사용해야 되는 걸 가격 조건으로 씁니다. 가격 조건으로 쓰는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해는 돼요. 돈이 중요하니까. 이거 지금 뭐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연히 수익을 쫓는 상인이고
그 상인이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비판을 하지만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FOB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조건이고, FOB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인도의 분기점,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 혹은 여기서는 이제 비용 분담이 되겠죠.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명확하다는 거죠. 매도인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책임지고, 매수인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FOB 조건의 다양성은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